지금 이 영상을 클릭한 당신은 아마 이런 감정을 품고 있을 겁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마음 한쪽이 계속 불편한 느낌. 남들처럼 살고 있는데도 이게 정말 내 삶이 맞나 싶은 감각. 이 질문은 게으른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이 생각하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프리드리히 니체의 말은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사람을 붙잡습니다. 니체는 위로하지 않습니다. 괜찮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왜 당신이 이렇게 불편한지를 정면으로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고통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의미 없이 견디기 때문에 무너진다. 이 문장이 불편하다면 당신은 이미 이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참는 법을 너무 잘 배웠습니다. 해야 하니까 한다. 다들 그렇게 사니까 버틴다. 지금 힘들어도 언젠간 나아질 거라 믿는다. 하지만 니체는 이 태도를 가장 위험하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태도는 자기 자신을 살리는 게 아니라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버티는 동안 사람은 강해지는 게 아니라 무뎌집니다. 좋아하는 게 무엇이었는지 잊고 싫어하는 걸 느끼는 감각도 흐려지고 결국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게 됩니다. 니체는 이 상태를 살아있지만 살아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했습니다. 니체의 말이 지금도 강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그가 인간을 아주 잔인할 만큼 정확히 봤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간은 안전할 때 가장 빨리 썩는다. 안정적인 자리, 확실한 길, 예측 가능한 삶. 사람들은 이걸 행복이라고 부르지만 니체는 이걸 정체의 시작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 맞는가? 이 생각이 나의 것인가? 이 삶이 정말 내가 선택한 것인가? 이 질문이 사라지는 순간 인생은 편해질 수는 있어도 깊어지지는 않습니다. 니체가 말한 가장 위험한 인간은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잘 적응한 사람입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속도에 맞추고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하고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 겉보기엔 멀쩡하지만 속에서는 점점 자기 자신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말합니다. 군중 속에서 가장 위험한 건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는 것이다. 이 말은 혼자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르게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니체는 좋은 삶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편안한 삶이 아니라 견딜 수 있는 고통을 스스로 선택한 삶. 이 문장은 많은 사람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고통을 미화하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니체의 말은 그 반대입니다. 의미 없는 고통을 가장 경계하라는 말입니다. 남들이 하니까 참는 고통, 포기하면 실패자가 될까봐 버티는 고통, 이유 없이 견뎌야만 하는 고통. 이 고통들은 사람을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사람을 닳게 만듭니다. 니체는 끊임없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삶을 다시 한번 살아도 좋겠는가? 이 질문은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지금 당신의 하루를, 당신의 선택을, 당신의 삶의 방향을 그대로 다시 살아야 한다면 괜찮을 것 같은가? 이 질문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입을 다뭅니다. 왜냐하면 대답이 이미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사람을 구원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이 스스로를 속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는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질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진실도 견딜 수 없다. 그래서 니체의 말은 들을수록 불편합니다. 하지만 한번 꽂히면 쉽게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 이미 있던 질문을 정확히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니체는 이 말을 가장 교묘한 자기 기만이라고 봤습니다. 준비가 안 된 게 아니라 바뀌는 게 두려운 것입니다. 익숙한 불행은 견딜 수 있지만 익숙하지 않은 선택은 너무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차라리 불편한 현재를 붙잡고 미래를 미룹니다. 니체는 이 태도를 스스로를 유예시키는 삶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까지 들었다면 당신은 이미 이런 질문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지만 니체는 이 질문에도 즉답하지 않습니다. 그는 먼저 이 질문을 바꿉니다. 너는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가? 부모의 기대인가? 사회의 기준인가? 아니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관성의 결과인가? 이 질문이 이 시리즈 전체를 관통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니체가 말한 가장 유명하면서도 가장 오해받은 문장으로 들어갑니다. 신은 죽었다. 이 말이 종교에 대한 선언이 아니라 왜 현대인이 방향을 잃게 되었는지에 대한 가장 정확한 진단이라는 것, 그리고 기준이 사라진 세계에서 사람은 어떻게 자기 삶의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하는지, 여기서 멈추면 이건 그저 인상적인 말로 끝납니다. 다음으로 가면 이 말들이 당신 삶에 직접 닿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따라온 당신이라면 이미 다음으로 갈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야기를 여기까지 따라온 당신은 이미 한 가지를 느꼈을 겁니다. 이건 좋은 말 모음이 아니라는 것, 위로를 받으려고 듣는 이야기도 아니라는 것, 이건 당신이 지금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삶을 하나씩 흔드는 이야기라는 것. 프리드리히 니체는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유명하면서도 가장 오해받은 말을 꺼냅니다. 신은 죽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종교를 부정한 선언으로만 압니다. 하지만 니체가 말한 신의 죽음은 신앙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준의 붕괴에 대한 선언입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삶의 기준이 분명했습니다. 신이 옳다고 한 것, 전통이 정해준 것, 사회가 요구한 것이 곧 삶의 이유였습니다. 의심할 필요도 없었고 스스로 결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니체가 살던 시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금은 다릅니다. 신은 더 이상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전통은 힘을 잃었고 사회는 방향 대신 속도만 요구합니다. 그래서 니체는 말합니다. 신은 죽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죽였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이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삶의 기준을 대신 정해줄 존재는 없다는 것. 이 사실은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극도로 불안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모든 선택의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유를 원하면서도 자유를 두려워합니다. 니체는 이 모순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선택해야 할 때 가장 빨리 군중 속으로 숨는다.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선택할 수 있는 시대인데 사람들은 오히려 더 비슷하게 삽니다. 다들 비슷한 목표를 갖고 비슷한 성공을 원하고 비슷한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기준이 사라진 시대에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남들처럼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들과 같으면 틀릴 확률이 줄어들고 실패해도 핑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이 상태를 무리의 도덕이라고 불렀습니다. 무리의 도덕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이런 말들이 반복됩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 그 정도면 괜찮지. 너만 유난 떠는 거야. 이 말들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마취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들이 나오면 질문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이 길을 가는가? 이게 정말 나의 선택인가? 이 삶을 다시 살아도 괜찮은가? 이 질문을 하는 순간 사람은 무리에서 떨어질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질문을 포기합니다. 니체는 바로 이 지점을 가장 위험하다고 봤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정당화하지 못하는 인간은 결국 남의 기준으로 살게 된다. 그리고 이 말은 지금 시대에 더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대부분의 선택은 이미 정해진 옵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정해진 성공, 정해진 안정, 정해진 인생 코스. 니체는 이걸 자유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택지 안에서 움직이는 삶을 가장 교묘한 형태의 복종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는 내 삶의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 본 적이 있는가? 이 질문은 굉장히 잔인합니다. 왜냐하면 대답하기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대답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니체 철학의 핵심이 나옵니다. 삶의 의미는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의미는 어디에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에게도 없고 사회에도 없고 운명에도 없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의미 없는 삶은 없다. 다만 의미를 만들지 않은 삶만 있을 뿐이다. 이 말이 사람을 가장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핑계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특별한 사람 이야기 아니야? 천재나 가능한 얘기지. 니체는 이 생각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그는 특별해지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위대해지라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말한 건 자기 삶에 책임지는 태도입니다. 니체는 사람이 무너지는 이유를 고통 때문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아니라 견딜 이유 없는 고통이 인간을 파괴한다. 이 문장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도 정확히 적용됩니다. 지금 당신의 고통에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다들 이렇게 사니까 견디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회피하면 인생은 계속 흘러갑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순간 사람은 이전과 다른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단계에서 니체는 가장 위험한 말을 꺼냅니다. 초인.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합니다. 강한 인간, 우월한 인간, 남들 위에 서는 인간. 하지만 니체가 말한 초인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니체가 말한 초인이 왜 괴물이 아니라 자기 기준을 가진 인간인지, 왜 초인은 남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을 떠맡은 사람인지, 그리고
왜 이 개념이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질문이 되었는지 이어집니다. 여기서 멈추면 이건 그럴듯한 철학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가면 이 이야기는 당신 삶의 방향을 정면으로 건드립니다. 이미 여기까지 온 당신은 그 질문을 피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여기까지 따라온 당신은 이미 눈치챘을 겁니다. 니체의 말은 위로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철학은 괜찮다라고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 대신 그래서 너는 어떻게 살 거냐고 되묻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가 여기서 꺼내는 개념이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받아온 단어 초인입니다. 이 단어를 들으면 사람들은 자동으로 떠올립니다. 강한 사람, 특별한 사람, 남들보다 위에 있는 사람. 하지만 니체가 말한 초인은 그 어떤 의미에서도 우월한 인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시대에서 가장 외롭고 가장 불편한 인간입니다. 니체는 초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초인은 자기 삶의 기준을 남에게서 빌리지 않는 인간이다. 이 문장은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기준을 빌려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성공인지, 무엇이 실패인지, 어디까지가 정상인지, 어디부터가 위험한지, 이 기준을 우리는 스스로 만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부모가 말한 방향, 사회가 요구한 경로, 주변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말한 선택, 이 선택들이 반드시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선택들이 내 삶의 이유가 되어버렸을 때입니다. 니체는 이 상태를 자기 자신에게 주권을 넘긴 삶이라고 불렀습니다. 초인이란 새로운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초인이란 새로운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 삶에 스스로 책임지는 태도, 그리고 이 책임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핑계를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란 원하는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선택의 결과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상태다. 이 말은 자유를 꿈꾸는 사람에게 가장 잔인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를 원하면서도 책임은 원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어쩔 수 없었어. 다들 그렇게 하니까. 이게 최선이었어. 이 말들은 상황 설명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자기 삶에서 한 발 물러나는 말입니다. 니체는 이 말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어쩔 수 없다는 말은 자기 삶에서 한 번 더 물러섰다는 증거다. 초인은 이 물러섬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초인의 삶은 편하지 않습니다. 확신도 없고 정답도 없고 항상 불안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 불안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불안이야말로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니체에게 가장 위험한 인간은 불안해하는 인간이 아닙니다. 아무 의심 없이 잘 적응한 인간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삶은 생각하지 않는 삶이고, 생각하지 않는 삶은 이미 죽은 삶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말합니다. 사람은 고통 속에서가 아니라 안락 속에서 가장 빠르게 썩는다. 초인이란 그래서 위대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삶을 매일 다시 묻는 존재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정말 나의 선택인가? 이 고통은 내가 선택한 고통인가? 이 길을 다시 걸어도 괜찮은가? 이 질문을 포기하지 않는 인간. 그게 니체가 말한 초인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럼 행복은 포기해야 하나? 편안함은 다 버려야 하나? 니체의 대답은 아주 냉정합니다. 행복을 목표로 삼는 순간 인생은 남이 만든 기준을 쫓게 된다고. 왜냐하면 행복의 기준은 거의 항상 외부에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행복보다 힘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은 권력도 아니고 지배력도 아닙니다. 자기 삶을 스스로 끌고 갈 수 있는 힘, 타인의 평가에 삶 전체를 맡기지 않는 힘,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힘입니다. 그래서 초인의 삶은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중은 자기 기준을 가진 사람을 불편해하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군중은 자기와 다른 인간을 위험하다고 느낀다. 그래서 초인은 박수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받습니다. 하지만 초인은 그 오해 속에서도 자기 방향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니체 철학은 더 깊어집니다. 자기 기준을 세운 인간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 기준이 과연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서 니체는 가장 잔인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삶을 영원히 반복해도 괜찮겠는가? 이 질문이 바로 다음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영원 회귀. 이 질문 앞에서 초인은 시험대에 오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니체가 왜 이 질문을 인생의 최종 시험으로 삼았는지, 왜 이 질문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질문인지 이어집니다. 여기서 멈추면 초인은 그저 멋있는 개념으로 남습니다. 다음으로 가면 이 개념은 당신 삶을 정면으로 겨냥합니다. 이미 여기까지 온 당신은 이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온 사람은 이미 스스로를 속이기 어려워졌을 겁니다. 이제는 그냥 사는 거지 뭐라는 말이 예전처럼 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질문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 지점에서 사람을 더 이상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넘어서지 않으면 평생 자기 그림자 안에서만 산다. 이 말은 성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높이 올라가라는 말도 아닙니다. 지금의 나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 쉽게 고정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 정도가 한계다. 나는 여기까지가 맞다. 이 말들은 겸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가능성을 가장 빨리 죽이는 말입니다. 니체는 이 태도를 정체성에 숨는 삶이라고 불렀습니다. 정체성은 편안합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고 도전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큽니다. 성장은 멈춥니다. 니체가 말한 초인은 바로 이 지점에서 기존의 나를 의심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믿어온 이 기준은 정말 내 것인가? 이 삶을 계속 반복해도 나는 나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안전한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불안을 나쁘다고 배웠습니다. 불안하면 문제가 있는 거고, 불안하면 안정되지 않은 거고, 불안하면 실패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불안을 느낄 수 없는 인간은 이미 자기 삶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불안은 잘못 살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깨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생각해보면 가장 불안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남들처럼 살지 않겠다고 처음 결심했을 때, 익숙한 길에서 벗어나려 할 때, 자기 인생을 자기 손으로 쥐려 할 때, 이때 불안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이 불안을 잘못된 신호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그 불안은 내가 처음으로 자기 삶의 방향을 잡았다는 증거다. 초인은 그래서 늘 과도기적 존재입니다. 완전히 확신하지도 못하고 완전히 돌아가지도 못합니다. 군중 속에 있으면 불편하고 혼자 있으면 두렵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 상태를 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환은 이 중간지대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오해를 하나 짚어야 합니다. 니체는 사람에게 고독해지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경계한 건 고독이 아니라 군중 속에서의 자기 상실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기준을 버리고 자기 감각을 버리는 상태. 이게 니체가 말한 진짜 위험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견딜 수 없는 인간은 어디에서도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없다. 이 말은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같이 있을 수 있는 힘을 기르라는 말입니다. 초인은 완성된 인간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넘어서려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오늘의 나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않고 어제의 나를 핑계로 삼지 않는 태도. 이 태도가 초인의 핵심입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너무 피곤하지 않을까? 그냥 편하게 살면 안 될까? 니체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편안함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지만 그 대가는 자기 자신이라고. 그래서 니체의 철학은 사람을 들뜨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을 각성시킵니다. 지금 이 삶을 다시 한번 살아도 괜찮은지, 이 선택을 영원히 반복해도 괜찮은지, 이 질문을 회피하지 않는 순간 사람은 이전과 다른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다음 질문이 등장합니다. 만약 이 삶을 무한히 반복해야 한다면 나는 지금처럼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바로 니체 철학의 핵심 시험, 영원 회귀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질문이 왜 단순한 사고 실험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완전히 갈라놓는 기준이 되는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여기까지 온 사람은 이미 돌아가기엔 너무 많이 생각해버렸습니다.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에서 결국 하나로 모이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삶을, 지금 이 선택을, 지금 이 하루를 다시 한번 살아도 괜찮겠는가? 아까 나는 일부러 그 질문을 남겨두고 끝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설명이 길어질수록 약해지고 가슴을 찌를수록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은 당신을 위로하려고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을 편하게 해주려고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질문은 당신이 자기 삶을 진짜로 살고 있는지 시험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니체는 이 시험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치릅니다. 영혼회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그냥 철학자들의 상상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주가 반복된다. 시간이 순환한다. 똑같은 삶이 다시 온다. 맞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럴듯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니체가 진짜로 던진 건 우주론이 아닙니다. 과학도 아닙니다. 그가 던진 건 한 문장으로 요약되는 인생 질문입니다. 지금의 삶이 반복될 가치가 있는가? 이 질문이 무서운 이유는 대답이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답이 이미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누가 와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지금 내 인생, 오늘 너의 하루, 내가 반복하는 습관들, 내가 계속 미루는 일들, 내가 참고 있는 관계들, 이 모든 걸 똑같이 무한히 반복해야 한다. 그 순간 당신은 무슨 기분이 들겠습니까? 그냥 피곤함? 아니면 공포? 어쩌면 처음 떠오르는 감정은 분노일지도 모릅니다. 왜 내가? 왜 하필 이걸? 왜 똑같은 실수를 또? 이 반응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삶이 반복하고 싶지 않은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바로 그 지점을 노립니다. 당신이 반복하고 싶은 하루를 살고 있지 않다면 당신의 인생은 사실상 이미 타인의 기준으로 굴러가고 있는 거라고.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반복되는 걸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매일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만 버티자. 이번 주만 넘기자. 이번 달만 참자. 이 말은 희망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고백입니다. 지금의 삶이, 지금의 하루가 반복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고백. 니체는 이 고백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미루는 순간 인생이 자동 재생 모드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동 재생은 당신을 살려주지 않습니다. 그저 시간을 흘려보낼 뿐입니다. 영혼 회귀는 당신을 괴롭히려고 만든 개념이 아닙니다. 영혼 회귀는 당신을 깨우려고 만든 칼입니다. 하루의 선택 하나를 가볍게 넘기지 못하게 만들고 다들 이렇게 사니까라는 말로 인생을 합리화하지 못하게 만들고 언젠가 바뀌겠지라는 말로 현재를 포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칼. 그래서 영혼 회귀를 진짜로 이해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거창해져서가 아닙니다.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한 번의 말, 지금 이 한 번의 선택, 지금 이 한 번의 미움이 결국 내 인생 전체를 만든다는 사실이 너무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흔히 착각합니다. 그럼 완벽하게 살아야 하나? 후회 없는 선택만 해야 하나? 매 순간 의미 있게 살아야 하나? 아닙니다. 니체는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니체가 요구한 건 완벽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내 선택을 남 탓으로 돌리지 않는 태도, 내 하루를 대충 넘기지 않는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내 삶을 어쩔 수 없음으로 포장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영혼 회귀는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하는 일이 정말 너를 살게 하는가? 아니면 너를 마비시키는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너를 더 선명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너를 더 작아지게 만드는가? 지금 붙잡고 있는 목표가 너를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단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양새를 만들어주기만 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사람은 두 종류로 갈립니다. 불편함을 느끼고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사람. 불편함을 느낀 순간 기준을 바꾸기 시작하는 사람.
니체는 후자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잔인한 진실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자기 삶을 바꾸고 싶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삶이 바뀌는 순간의 불편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익숙한 고통은 견딜 수 있어도 익숙하지 않은 선택은 너무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낡은 삶을 고치지 않고 그 낡음을 참는 힘으로 대신하려 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그건 힘이 아니라 습관이라고. 영원 회귀는 당신의 습관을 폭로합니다. 내가 반복하는 말투, 내가 반복하는 후회, 내가 반복하는 자기 합리화, 내가 반복하는 미루기, 내가 반복하는 관계 패턴. 이 반복이 당신 인생의 본체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특별한 행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먼저 특별한 질문을 요구합니다. 이 반복을 나는 계속할 것인가? 여기서 중요한 건 당장 인생을 뒤집으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니체는 대폭발이 아니라 기준 교체를 말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선택을 할 때 하나를 더 확인하면 됩니다. 이 선택이 나를 더 존중하게 만드는가? 이 선택이 나를 더 떳떳하게 만드는가? 이 선택이 반복되어도 내가 나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 기준을 세우는 순간 삶은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이상하게도 쓸데없는 싸움이 줄고 쓸데없는 관계가 줄고 쓸데없는 비교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생기면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가 너무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진짜 어려운 문제가 하나 남습니다. 기준을 세웠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엔 더 아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생기면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니체는 그 아픔을 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묻습니다. 그 아픔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 다음 주제가 나옵니다. 운명을 사랑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단어, 그리고 이 시리즈에서 가장 강력한 전환점이 되는 개념, 아모르 파티. 다음 파트에서 이 말이 왜 그냥 멋있는 문장이 아니라 영원 회귀를 견딜 수 있는 유일한 태도인지 이어집니다. 여기서 멈추면 영원 회귀는 공포로 남습니다. 다음으로 가면 영원 회귀는 당신을 살리는 기준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다들 이렇게 살잖아. 굳이 더 힘들게 살 필요는 없잖아. 이 말들은 합리적으로 들리고 성숙해 보이고 현실적인 판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 말들을 가장 위험한 말로 분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들은 삶을 망치는 방식으로 아주 조용하기 때문입니다. 니체가 말한 적당히 사는 인간은 실패한 인간이 아닙니다. 게으른 인간도 아니고 무능한 인간도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히 성실하고 적당히 책임감 있고 적당히 사회에 잘 적응한 인간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입니다. 적당히 산다는 건 자기 삶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사는 인간의 하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크게 불만은 없지만 크게 만족도 없습니다. 하고 싶은 건 있지만 굳이 지금은 아닙니다. 바꾸고 싶은 건 있지만 리스크는 감당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늘 중간쯤에 머뭅니다. 니체는 이 상태를 삶을 연기하는 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결정을 미루며 시간을 통과하는 상태. 니체가 보기에 적당히 사는 인간이 가장 먼저 잃는 건 성공이 아닙니다. 열정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만큼 살 수 있었는데 이 정도에서 멈춰버렸다는 걸. 이 자각은 처음엔 희미합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사람은 큰 실패보다 작은 타협에 더 오래 괴로워합니다. 큰 실패는 핑계를 만들 수 있지만 작은 타협은 핑계를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었어라고 말하기엔 너무 많이 알고 있고 최선을 다했어라고 말하기엔 너무 많이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후회는 하지 않은 선택이 아니라 피해버린 선택에서 시작된다. 적당히 사는 인간은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언젠가는,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하지만 니체는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지금의 나를 끝까지 살아낼 용기가 없다. 이 말이 잔인한 이유는 너무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적당히 사는 인간이 결국 맞이하는 최후를 아주 조용하게 묘사합니다. 어느 날 특별한 사건 없이 그냥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은 이미 다 지나갔구나. 그때는 누군가를 탓하기도 어렵고 세상을 원망하기도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막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스스로가 계속 밀었을 뿐입니다. 여기서 니체 철학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나옵니다. 그럼 이 운명에서 벗어날 방법은 있는가? 니체의 대답은 놀랍게도 아주 단순합니다.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멋있는 문장 정도로만 압니다. 운명을 사랑하라. 받아들이라는 말이겠지. 체념하라는 말 아니야? 아닙니다. 니체의 아모르 파티는 체념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는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로 도망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니체가 말한 운명이란 하늘이 정해준 인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선택해온 것들의 총합입니다. 피해온 결정들, 미뤄온 선택들, 참아온 불만들, 침묵해온 순간들. 이 모든 것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아모르 파티는 이걸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핑계 없이, 미화 없이, 도망 없이. 그리고 이 지점에서 사람은 두 갈래로 갈립니다. 하나는 어쩔 수 없지라며 그대로 살아가는 길. 다른 하나는 그래, 이게 나다라고 인정한 뒤 다시 선택하기 시작하는 길입니다. 니체는 후자를 원했습니다. 운명을 사랑한다는 건 지금의 삶을 좋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의 삶을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이 책임은 사람을 무겁게 만들지만 동시에 자유롭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남 탓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사는 인간은 늘 남을 핑계로 삼습니다. 환경 탓, 상황 탓, 사람 탓. 하지만 운명을 사랑하는 인간은 핑계를 쓰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내 선택이었다. 그럼 이제부터는 다르게 선택하겠다. 이 말이 니체 철학에서 가장 강력한 문장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운명을 사랑하겠다고 결심했다고 해서 삶이 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고통은 더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통을
남에게 떠넘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육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고통을 대하는 인간의 두 갈래 길.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왜 어떤 사람은 더 강해지고 어떤 사람은 점점 작아지는지, 적당히 살다 사라지는 인간과 자기 삶을 끝까지 떠안는 인간의 결정적인 차이. 다음에서 이야기는 더 깊어집니다. 여기까지 온 당신은 이미 적당히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운명을 사랑하겠다고 말하는 순간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착각합니다. 이제 마음이 편해지겠지. 이제 받아들이면 괜찮아지겠지. 이제 고통도 줄어들겠지. 하지만 프리드리히 니체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운명을 사랑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고통은 더 선명해진다고.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고통을 남 탓으로 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고통을 없애야 할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피해야 할 것으로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을 인간을 드러내는 시험지로 보았습니다. 같은 고통 앞에서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단단해집니다. 중요한 건 고통의 크기가 아니라 고통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니체는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고통을 소비하는 인간, 고통을 사용하는 인간. 이 차이는 인생 전체를 갈라놓습니다. 먼저 고통을 소비하는 인간을 봅시다. 이들은 고통을 겪으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세상이 나한테 너무 가혹해. 나는 운이 없는 사람인가 봐. 이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아주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질문이 반복될수록 사람은 점점 자기 인생의 관객이 된다는 겁니다. 고통을 소비하는 인간은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분석합니다.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으로 아무것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통은 지나가지 않고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고통은 정체성이 됩니다. 나는 원래 힘든 사람. 나는 인생이 잘 안 풀리는 타입. 니체는 이 상태를 가장 위험한 상태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사람을 정의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고통에서 벗어날 이유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고통을 사용하는 인간이 있습니다. 이들은 고통 앞에서 다른 질문을 합니다. 이 고통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 고통을 통해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고통 이후에도 나는 이전과 같은 인간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가? 이 질문들은 잔인합니다. 위로가 없습니다. 답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사람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니체는 이 태도를 강함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함은 참는 힘이 아닙니다. 견디는 능력도 아닙니다. 변화할 수 있는 힘입니다. 고통을 겪고도 그 이전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강한 사람은 고통을 덜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니체에 따르면 강한 사람은 고통을 더 깊이 느낍니다. 대신 그 고통을 헛되게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말합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것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 이 문장은 고통을 찬양하는 말이 아닙니다. 고통을 통과한 인간만이 이전과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경계가 하나 나옵니다. 고통을 사용하는 것과
고통에 매달리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니체는 고통을 미화하는 인간을 가장 경멸했습니다. 아픔에 취하고 상처를 자랑하고 불행을 정체성으로 삼는 태도. 이건 강함이 아니라 고통에 의존하는 약함입니다. 니체가 말한 강한 인간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고통을 겪은 뒤 같은 선택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같은 관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대하지 않습니다. 고통은 그 사람의 기준을 바꿉니다. 그래서 겉보기엔 더 냉정해 보일 수도 있고, 더 까다로워 보일 수도 있고, 더 멀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정직해진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말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겪고도 아무것도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통보다 변화가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익숙한 고통을 택합니다. 이 고통은 알고 있으니까, 예측 가능하니까, 어떻게 견뎌야 할지 아니까. 니체는 이 선택을 비극적인 안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고통을 사용하는 인간은 이 안정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오해받습니다. 종종 나쁜 사람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삶은 없다. 이쯤에서 당신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나는 지금까지 고통을 소비하며 살아온 걸까? 아니면 고통을 사용해온 걸까?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이전과 다른 인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남습니다. 고통을 사용하겠다고 결심했다고 해서 사람이 바로 강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더 큰 혼란이 찾아옵니다. 기준이 흔들리고 관계가 바뀌고 자기 자신이 낯설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니체는 마지막 시험을 꺼냅니다. 자기 극복.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니체가 인간을 완성될 수 없는 존재라고 봤는지, 왜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넘어야만 하는지, 그리고 이 자기 극복이 고통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여기서 멈추면 고통은 이해로 끝납니다. 다음으로 가면 고통은 당신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보통 강한 인간을 이렇게 상상합니다. 잘 버티는 사람, 끝까지 참는 사람, 아무 일 없는 얼굴로 모든 걸 견뎌내는 사람. 하지만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 이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참는 인간은 강한 인간이 아니다. 참는 인간은 아직 자기 삶을 선택하지 않은 인간이다. 이 문장은 지금까지 강해지라는 말을 믿어왔던 사람에게 가장 잔인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강함을 오해해왔습니다. 힘들어도 웃는 사람을 강하다고 부르고, 상처받아도 말하지 않는 사람을 성숙하다고 부르고, 부당해도 참고 있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묻습니다. 그 참음은 정말 너의 선택이었는가? 아니면 선택하지 못한 결과였는가?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강함과 약함을 가르는 기준이 여기서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니체가 말한 약한 인간은 능력이 없는 인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능력이 있음에도 그 능력을 자기 삶에 쓰지 못하는 인간입니다. 왜 쓰지 못할까요? 잃을 게 많기 때문입니다. 평판, 관계, 안정,
괜찮은 사람이라는 이미지. 이걸 지키기 위해 사람은 자기 본능을 누르고 자기 판단을 접고 자기 욕망을 숨깁니다. 니체는 이 상태를 자기 거세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거세는 아주 조용히 일어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금씩 자기 자신을 줄여나갑니다. 말하고 싶었던 걸 삼키고 하고 싶었던 선택을 미루고 싫었던 관계를 참아냅니다. 처음엔 성숙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자기 안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나를 버려야 하지? 니체는 이 질문이 들리는 순간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자기 극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극복은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성장하겠다는 말도 아닙니다. 니체가 말한 자기 극복은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않게 되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 타인에게 하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다들 이렇게 살아.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이 말들은 현실 인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삶에서 한 발 물러나는 말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인간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결국 비겁해진다. 니체가 말한 강한 인간은 의외로 매우 불편한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안의 모순을 외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 떠나고 싶으면서도 붙잡는 욕망, 자유를 꿈꾸면서도 안정에 집착하는 태도. 강한 인간은 이 모순을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바라봅니다. 이 지점에서 니체는 아주 중요한 전환을 제시합니다. 인간은 완성되는 존재가 아니라 극복되는 존재라는 생각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의 나로 끝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지금의 나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필요도 없다. 이 생각이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하지만 이 자유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고독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살기 시작한 인간은 필연적으로 군중과 어긋나게 됩니다. 다들 웃는 자리에서 혼자 불편해지고 다들 당연하다고 말할 때 혼자 질문하게 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강한 인간은 외로움을 선택한 인간이다. 이 외로움은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이 외로움을 도망칠 대상으로 보느냐, 통과할 대상으로 보느냐입니다. 니체는 외로움을 피한 인간은 결국 다시 무리 속으로 숨어버린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기 극복은 멈춥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를 하나 짚어야 합니다. 니체는 혼자 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서도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힘을 요구했습니다. 이 힘이 없는 인간은 사람들 속에서도 늘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이 상태를 약함이라고 불렀습니다. 약함은 상처받기 쉬운 게 아닙니다. 약함은 타인의 시선 없이는 자기 존재를 확인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한 인간은 항상 인정에 목말라 있고 항상 비교에 시달리고 항상 불안합니다. 강한 인간은 이 불안을 없애지 않습니다. 대신 불안 속에서도 자기 기준을 유지합니다. 지금 이 선택이 나를 존중하는가?
지금 이 행동이 나를 배신하는가? 이 질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쯤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강한 인간은 행복하지 않은가? 니체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행복을 목표로 삼는 순간 인간은 다시 무리의 기준으로 되돌아간다고. 니체가 말한 강함은 행복보다 자기 일관성에 가깝습니다. 자기 일관성이란 이런 것입니다. 힘들어도 내가 선택한 길이라는 감각, 외로워도 내가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는 확신, 불안해도 내 삶을 남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자존. 이 감각이 생기는 순간 사람은 이상하게도 덜 흔들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기 극복은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매일 다시 자기 자신을 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니체는 이 질문을 남깁니다. 너는 오늘의 너를 넘어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이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니체 철학의 마지막 고비로 들어갑니다. 왜 인간은 자기 극복을 멈추는 순간 다시 적당히 사는 인간으로 미끄러지는지, 왜 초인조차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의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모든 질문이 마지막 하나의 질문으로 어떻게 수렴되는지, 이 삶을 다시 한번 살아도 괜찮은가? 여기까지 온 당신은 이미 이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은 이미 예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문제는 운이 아니라,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대로 두고 싶어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 지점에서 가장 냉정한 말을 던집니다. 인간은 극복되지 않으면 반드시 퇴보한다. 이 말은 노력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공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멈추는 순간 이미 내려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착각합니다. 나는 지금 정체돼 있을 뿐이야. 그냥 잠시 쉬는 거야. 아직 결정하지 않았을 뿐이야. 하지만 니체는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정지 상태란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하는 힘이 약해지고,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하는 능력이 사라지고, 의심하지 않으면 의식은 무뎌집니다. 그래서 니체는 말합니다. 자기 극복을 멈춘 인간은 조용히 적당히 사는 인간으로 돌아간다. 자기 극복은 거창한 변신이 아닙니다. 갑자기 인생을 뒤집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니체가 말한 자기 극복은 아주 작고 아주 반복적인 과정입니다.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정직해지는 것, 조금 덜 변명하는 것, 조금 덜 숨는 것. 하지만 이 조금을 멈추는 순간 인간은 빠르게 예전의 안전한 껍질로 되돌아갑니다. 사람들이 자기 극복을 멈추는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익숙함 때문입니다. 익숙한 생각, 익숙한 후회, 익숙한 불만, 익숙한 자기 비하. 이것들은 아프지만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는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이 상태를 고통에 길들여진 삶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극복이 가장 어려운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새로운 선택은 아직 아프지 않지만 무섭습니다. 결과를 모르고 평가를 예측할 수 없고, 실패했을 때 핑계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차라리 확실히 아픈 쪽을 선택합니다. 니체는 이 선택을 가장 비극적인 선택이라고 봤습니다. 자기 극복을 시작한 인간은 어느 순간 이상한 감각을 느낍니다. 이전에는 분명 참을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참기 어려워집니다.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넘겼던 말이 이제는 견디기 힘들어지고,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하던 행동이 이제는 스스로에게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감각을 예민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걸 이렇게 부릅니다. 깨어난 것. 깨어난 인간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택 하나, 말 한마디, 침묵 하나에도 의미가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깨어난 인간은 이전보다 훨씬 피곤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피로는 마비가 아니라 의식의 증거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갈림길에 섭니다. 다시 무뎌질 것인가, 아니면 이 불편함을 통과할 것인가. 니체는 이 갈림길에서 타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깨어난 인간이 다시 무뎌질 때 그 고통은 이전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자기 극복은 사람을 외롭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살아? 적당히 해도 되잖아. 너만 너무 힘들게 산다. 이 말들은 악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말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자기 극복을 비웃는 인간은 사실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극복의 길은 칭찬이 없습니다. 박수도 없고 인정도 늦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한 보상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감각. 이 감각은 돈으로도 명예로도 타인의 사랑으로도 대체되지 않습니다. 니체는 이 감각을 내면의 승리라고 불렀습니다. 외부에서 이긴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도망치지 않았다는 승리. 이 승리가 없는 삶은 아무리 화려해도 속이 비어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기 극복을 계속하다 보면 마지막으로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등장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친 뒤에도 나는 이 삶을 다시 살 수 있는가? 여기서 니체 철학은 마지막 단계로 들어갑니다. 다음 파트는 이 시리즈의 끝이자 가장 조용한 결론입니다. 왜 니체는 모든 사상을 이 질문 하나로 수렴시켰는지, 왜 초인도, 자기 극복도, 아모르 파티도 결국 이 질문 앞에서 시험받는지, 그리고 이 질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은 어떤 삶을 살아온 사람인지.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은 이미 이 시리즈의 끝에 온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삶을 계속 살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모든 사상을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시켰습니다. 그 질문은 단순하면서도 잔인합니다. 이 삶을 다시 한번 살아도 괜찮은가? 이 질문이 무서운 이유는 대답이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미 대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질문을 피합니다. 미룹니다. 가볍게 넘깁니다.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생각해 볼게. 그럴 여유는 없어.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이 질문을 미루는 순간 인생은 적당히 사는 방향으로 자동 설정된다. 적당히 사는 인간은 큰 실패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결단도 하지 않습니다. 큰 후회도 없고 큰 자부심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안전합니다.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 상태를 가장 위험하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니체 철학의 결론은 희망이 아닙니다. 위로도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다 잘 될 거야. 그가 남긴 건 이 말입니다. 너는 내 삶을 끝까지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책임진다는 건 모든 걸 잘 해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수하지 않는다는 말도 아니고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도 아닙니다. 책임진다는 건 이 뜻입니다. 이 선택이 나의 선택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이 결과가 나의 삶이라고 인정하는 태도. 그래서 니체가 말한 강한 인간은 항상 행복한 인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인간입니다. 남의 기준으로 자기 인생을 평가하지 않고, 남의 박수로 자기 가치를 증명하지 않고, 남의 기대 때문에 자기 삶을 미루지 않는 인간. 이 인간은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시리즈의 제목은 적당히 사는 인간의 최후였지만 사실 이건 누군가의 불행한 결말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고였습니다. 적당히 살면 인생이 망한다는 경고가 아니라 적당히 살면 인생이 끝없이 유예된다는 경고. 이제 당신에게 남은 건 선택 하나입니다. 이 질문을 여기 두고 갈 것인가? 아니면 삶으로 가져갈 것인가? 이 영상이 끝난 뒤 당신의 하루는 아마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해야 할 일은 여전히 있고, 사람은 여전히 피곤하고, 인생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 하나만큼은 당신을 따라다닐 겁니다. 이 선택을 나는 다시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불편했다면 정상입니다. 이 질문이 계속 떠오른다면 당신은 이미 적당히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은 바로 그런 질문을 계속 던질 겁니다. 조용하게, 하지만 피할 수 없게. 이 시리즈를 여기까지 본 사람이라면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건 한번 보고 끝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이 질문을 다른 사상가들은 어떻게 마주했는지, 다른 인간들은 어디서 무너졌고 어디서 깨어났는지, 그 이야기들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 생각이 당신 안에서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그건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말없이 남겨도 좋고, 생각을 적어도 좋고,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도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당신은 이미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